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지인들과 공유한 가수 정준영 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뒤이어 승리 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소환됐습니다. 먼저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가수 정준영 씨가 차에서 내려 경찰청사로 걸어옵니다.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한껏 자세를 낮춘 정 씨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심히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4시간 뒤 가수 승리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운영에 참여했던 클럽 버닝썬 논란으로 자진 출석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지 2주 만에 또다시 포토라인 앞에 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 씨와 함께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성접대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유모 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유 씨는 승리와 정준영 씨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의 대화 상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일으킨 파장을 증명하듯 출석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수많은 탈법 행위가 벌어진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방 핵심 당사자들이 한날 경찰서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들이 각자 자신과 친구들의 혐의에 대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그런데 정준영은 이미 2016년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당시 경찰은 핵심 증거였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어제 증거의 확보에 나선 경찰, 뒷북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보건업체 사무실에서 압수 물품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죄를 중점적으로 확보하신 겁니까? 다시 압수수색할 예정인가요? 이 업체가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록을 입수하게 된 건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6년 8월 정 씨는 휴대전화로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증거품을 제출하라는 경찰 요구에 정 씨는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사설 보건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핵심 증거품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에 의존한 채 정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2년 뒤 경찰은 증거자료를 입수할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 씨의 불법 성관계 영상이 휴대전화 보건업체에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엔 검찰이 막았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제3자가 제보했다는 이유로 2번이나 영장을 반려한 겁니다. 동거지구에 제출한 핸드폰하고 기종하고 시리얼 넘버가 일치했다. 그 포렌식 업체하고 동일자가 대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지었다. 수사기관의 뒷짐 속에 왜곡된 성의식을 공유한 대화는 3년간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자, 그리고 단톡방 또 다른 멤버로 거론됐던 그룹 하이라이트의 용준형. 성관계 몰카를 봤다고 인정을 하고 팀을 탈퇴했습니다. 퇴출 사태가 이어지면서 연예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그룹 하이라이트의 용준형이 정준영에게 성관계 몰카를 전달받아 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용준형은 정준영과 승리의 소환 조사에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면서 팀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월요일 문제의 단체 대화방에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용준영 측은 친하다는 이유로 연루되는 것이 억울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1대1 대화방을 통해 성관계 몰카를 전달받고 부적절한 대화까지 나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용준영은 단체 대화방에 없었다고 소속사에 전달한 내용이 잘못된 공식 입장으로 이어졌다면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 한 대화를 정확히 보고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자신은 심각한 문제를 묵인한 방관자였다고 사과했습니다. 2009년 비스트로 데뷔한 용준영은 작사, 작곡을 도맡으며 그룹에서 큰 역할을 해왔고 2017년 멤버들과 함께 소속사를 꾸린 뒤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문제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음주운전 무마 사실이 드러난 FT 아일랜드 최종훈도 그룹에서 탈퇴하게 됐습니다. 지라시 등을 통해 아직도 많은 연예인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하나하나 확인될 때마다 사실상 퇴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연예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보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왜 전부 다 인정하신다고 했 시민 투척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생각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드립니다. 네, 가수 승리와 정준영, 유모 대표까지 오늘 단톡방 멤버들이 연달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 취재하는 박사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오전 11시부터 출석을 계속 이어졌었는데 아직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절친 3명이 모두 경찰에 출석을 했거든요. 3명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먼저 정준영 씨가 오전 10시에 출석을 예. 했습니다. 10시에 출석했을 때는 귀국때보다는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혐의 관련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지금 경찰은 소변과 모발 샘플을 이미 제출받은 상태고요. 이를 토대로 마약 투약 여부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승리 씨는 오후 2시에 출석을 또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출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진실하게 대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두 사람 모두 서울지방청으로 나왔는데 200여 명 정도의 취재진이 나와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또 승리 씨가 한류 스타다 보니까 외신 취재진까지 나왔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진이 원래는 가수 승리 씨에 이어서 유모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알려진 사실로는 유모 대표가 취재진들을 피해서 앞선 시간에 또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애초 알려진 게 승리 씨 출석 이후에 유모 대표가 출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서 유모 대표가 다른 문, 정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예정보다 이른 시각에 출석을 했고요. 또 이 포토라인 세워진 문 대신 다른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취재진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유 씨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문제됐던 단톡방에 있었던 인물이고요. 승리 씨와 함께 절친으로 투자법인 유리홀딩스를 세웠습니다. 이 유리홀딩스 같은 경우는 버닝썬의 2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요식업 등 각종 사업을 승리 씨와 함께 많이 했습니다. 배우 박한별 씨의 남편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가수 정준영 씨, 그리고 승리 씨, 그리고 유모 대표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혐의는 각각이 조금씩 다른 혐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그러니까 성매매 알선 혐의고요.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입니다.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알려졌던 단톡방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단톡방 내용을 보면 이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연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훈 씨 음주운전 보도 무마 때도 이 유모 대표가 키맨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 워낙 승리 씨도 그렇고 정준영 씨도 그렇고 연예계 마당발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지금 일파만파 연예계로까지 퍼지고 있는데 어떤 분위기입니까? 처음에는 소속사들도 잇따라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계속 커지자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준영 씨 같은 경우 처음에는 짜깁기 보도라면서 개인 대화였을 뿐 단톡방에는 없었다고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바꾸고 용준영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불법 영상물도 봤다고 소속사가 정정을 했습니다. 결국 소속 그룹 하이라이트까지 탈퇴했습니다.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 같은 경우도 참고인 조사는 받았지만 사건과 무관하다고 애초에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YTN 보도를 통해서 경찰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자 소속사가 탈퇴 결정을 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추가 의심 정황까지 있다면서 이 소속사는 미리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서 혼선을 준 것을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파면 팔수록 조금씩 다른 인물들도 나오고 혐의들도 밝혀지고 있는데 승리 씨 소속사죠. YG 엔터테인먼트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일관하다가 승리 씨와 또 계약 종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처음에 이 보도가 됐을 때 아니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과 무관하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카톡방이 다른 연예인 카톡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았고 또 공익 제보로 사실이 알려졌다는 보도까지 나왔고요. 승리 씨조차도 은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YG도 이번 사건으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다소 애매모호한 말을 남기면서 승리 씨와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워낙에 연예계 전반에 걸쳐 있는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또 특이한 점이 오히려 관심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 많은 것 같은데 2차 피해도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말이 안 되는데 피해자에 더 오히려 관심이 쏠리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먼저 동료 가수 연예인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어제 악성 루머 작성자와 배포자 관련 증거를 모두 모아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요. YG 같은 경우도 소속 아티스트 관련 루머에는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배우들 이름도 굉장히 많이 거론됐습니다. 여배우들 소속사도 마찬가지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요. 이청아 씨나 정유미 씨 같은 경우 걱정하지 말라며 짧은 글을 SNS에 올려서 팬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카톡방에서 시작된 연예계로 퍼지고 있는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카톡방 그리고 성접대 의혹과 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파문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석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클럽 버닝썬에 대한 뒷북 수사와 유착 등 갖가지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사과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늑장, 부실 수사와 경찰 유착 정황 등 갖가지 의혹에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종합판 비리, 폭력, 마약, 성폭행 다 나왔어요. 경찰 의혹까지. 경찰이 계속 뒷북을 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민중의 지팡이가 국민을 폭행하는 몽둥이가 된 겁니다. 일단 본인들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수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사의 대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딴 추국에 가시방석에 앉은 민감용 경찰청장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며 버닝썬 사건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범죄와 불법을 뿌리 뽑아야 될 경찰이 그에 연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의 명운 또 국민들의 거는 기대 그것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하지만 민 청장은 경찰 고위 간부 연루 의혹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는 답변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자치경찰 제도까지 파고들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큰 대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도 있고 수사권 독립의 문제도 있고 검찰 우리 이 수사 좀 대신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생각 없어요? 저희 살을
배는 마음으로 철저히 수사를 해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종일 혼쭐난 경찰청장은 가수 승리 씨가 입대한 뒤에도 군과 협조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경찰이 사활을 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돌발악재가 되진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승리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서 같은 빅뱅 멤버죠. GD. G드래곤은 군 특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면서 공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에 입대해 복무 중인 G드래곤 권지용 씨. 국군병원 1인실에 입원해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 등을 받았습니다. 한 매체는 권 씨가 복무기간 가운데 100일 이상을 부대 밖에서 생활해 상병 진급이 누락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권 씨가 군에서 특별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예 스타란 이유만으로 전혀 기강 확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분노가 높습니다. 특혜 논란에 대해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권 씨가 연예인이거나 특정 신분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법규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답했습니다. 주어진 법령과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공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군은 1인실은 간부와 병사 모두 쓸 수 있고 휴가 역시 권 씨와 일반 병사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진급 누락과 관련해선 휴가 과다 사용 때문이 아니라 사격이나 체력 측정 등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혜 논란과 별개로 김 총장은 모병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을 가진 나라에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내일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강제 소환할 권한이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단에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 등 강제로 소환할 방법도 없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고위공직을 지낸 만큼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지만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취임 엿새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편파 조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사팀을 전면 교체했고 최근에는 경찰이 확보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것을 파악해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도 문제의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새로운 의혹은 쌓여 있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과거사 진상조사 활동이 이번 달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조사가 무산되면 기간 내에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전 KT 전무 63살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KT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 씨는 하반기 공개 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이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절차 문제 없이 정정당당하게 입사했다고 반박을 해왔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식 재판인 만큼 김 지사는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합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을 대상으로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한 뒤에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SK케미칼이 원료를 독점 공급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관련 문건을 조직적으로 숨겨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이 됐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SK케미칼 임직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현직 임직원 4명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유해성 보고 있는데도 조직적으로 은폐하신 겁니까? 피해자들께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SK케미칼 전직 직원의 하드디스크에 있던 연구 자료가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995년 서울대학교 이영순 교수팀이 작성한 보고서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가 백혈구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직 임원들이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2013년에도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자료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측은 해당 문건은 연구보고서 일부가 담긴 사본으로 유해성을 입증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인식했는지와 고의로 삭제하려고 했는지 등에 따라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는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독점 공급한 SK케미칼이 그동안 책임을 피해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예정가가 발표됐는데요. 지난해보다 평균 5%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은 14% 올라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의 사실상 기준으로 삼은 대상은 시세 12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 이들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데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급등했지만 저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2억 원이 넘는 이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크게 올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체 공동주택의 91%를 차지하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는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가격대별로 현실을 반영해 전국 1,339만 채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3%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집값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대구의 공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의 공시 예정 가격은 지난해보다 14% 이상 올라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경기가 둔화하고 인구가 줄어든 울산과 경남, 충북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공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에 거래되는 실제 가격, 시세 반영률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단독주택, 토지 등과 형평을 맞췄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번에 공개한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 예정 가격에 대해 소유자 의견 청취 등을 거친 뒤 다음 달 30일 공시 가격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복지수급이 막히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이 확정된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나 자격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 오는 2020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연립주택 트라움하우스 5차가 지난 2006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를 14년째 유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공시 예정가를 보면 이 아파트 전용 면적 273.64제곱미터는 68억 6,4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한남더힐로 전용 면적 244.78제곱미터의 공시 예정가가 55억 6,800만 원이었습니다. 3, 4위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상지 리치빌카일룸 3차와 마크 힐스 웨스트윙의 270제곱미터 내외의 아파트로 53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2주택이 있는 지역은 강남구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가 2곳, 서초구가 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권의 전셋값 하락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11일 조사 기준 송파구의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2% 올랐습니다. 송파구는 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 급전세가 쏟아지면서 지난해 10월 말 이후 19주 연속 전셋값이 하락했습니다. 강남구의 전셋값은 지난주 마이너스 0.37%에서 이번 주는 마이너스 0.29%로 서초구는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2%로 각각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일 훈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금융과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프놈펜에서 김도원 기자입니다. 우리 정상으로는 10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의장병이 도열한 가운데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이 문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첫 일정은 현지 우리 교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동포 간담회입니다. 국빈 일정은 둘째 날부터 시작됩니다. 시하무니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과 환담, 훈센 총리와의 정상회담, 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국빈 만찬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날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 앙코르와트를 방문합니다. 캄보디아인의 자존심이자 위대한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를 대통령이 방문함으로 해서 한국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에 널리 소개하고 우리 기업 200여 개가 진출한 캄보디아는 연 7%대 경제 성장률로 잠재력이 높은 나라로 금융, 농업 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 협력 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에서도 문 대통령은 할랄 산업, 전기차 등의 분야 협력으로 양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말레이시아 양자 FTA를 위한 절차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양자 FTA가 빠르게 체결된다면 양국 간 통상 협력이 더욱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세안과의 상생 번영을 위한 신남방 정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문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프놈펜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이 연일 강경 대응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양측은 보복 조치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했지만 실제 갈등 해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굳은 표정으로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협의 내용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仲裁委員会の開催も含めて予定されるんですか? 1시간 45분가량 진행된 협의에서 양측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가 비교적 솔직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징용 판결을 양국 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 줄 것을 일측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외교당국 간에는 보복 조치로 인해서 갈등이 고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측의 경제보복 조치 언급과 관련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필요한 검토들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협의가 특별한 결과를 도출하기보단 서로의 입장을 더 이해하게 된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 국장급 협의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습니다. 한일 양측은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갈등 해소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전 배우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6번째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육비 해결 모임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전 배우자 108명을 아동학대죄로 처벌해달라면서 집단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 회원의 고소장 제출은 이번이 6번째로 고소 대상은 모두 460명이나 됩니다. 모임 측은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또는 여권을 취소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실질적인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혼 후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를 아동학대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오늘 퀵터뷰는 양육비 해결 모임 김준 대외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니까 팻말에 나쁜 엄마, 나쁜 아빠 이렇게 처벌해주세요 이런 팻말이 일단 눈에 띄었는데 양육비 해결 모임 어떻게 좀 결성이 된 건가요? 양육비 미지급은 10년 전이나 지금과 같이 달라진 게 없었고 그런 법안을 집단적으로 좀 변경을 해야겠다는 집단적인 요구가 좀 심화되는 가운데서 양육비 피해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의의로 결성이 됐습니다. 아, 혹시 성비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주로 뭐 엄마가 네? 많은 겁니까? 아빠가 좀 더 많은 겁니까?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어머니들이 더 많으십니다. 양육자들이 대부분 또 여자분들이시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렇게 소송에 나선 게 6번째라고 들었어요. 바꿔 말하면 그동안 6번 동안이나 이제 5번 동안이나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제 반복되기보다는 이게 저희가 계속 이제 인원들은 추가돼서 모임에 들어오시다 보니 저희가 1차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원들이 모여질 때마다 6번째 고소장을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네. 또 이제 이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학대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가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양육비를 이혼한 아빠든 엄마든 돈이 있으면서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은 아동 학대죄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걸 좀 알리고 싶다. 자, 네, 맞습니다. 비록 뭐 부모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상 헤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는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낳았으면 모두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 측에서 이렇게 양육비를 거부하는 이유는 일단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우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내세우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면서 새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임이 이행을 해야 되지만 안 하는 전 배우자 중에서 정말 경제력이 없는 사람과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산의 명의를 돌려놓는다거나 이런 좀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대체 이제 뻔히 이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양육자들은 이 비양육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지 않잖아요.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대부분 솔직히 성인들은 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자리를 또 돌려놓고 지금까지 해왔던 직장들이나 사업처를 다 돌려놓는 경우를 보고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체에서 파악하실 때는 일단 이혼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법제적으로 나온 것도 양육비 이행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도 미지급자들 중에서 한 10% 정도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37%만이 해결이 됐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90% 이상은 양육비 헤어진 사람 중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소송까지 하려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 실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분들의 경제 상황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계가 문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엄마 혼자 양육을 하보니까 생계비에 양육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희 나라 한부모 가정에 대한 그 복지 혜택은 너무 부족하고요. 사실 15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수급부이나 뭐 국가적 혜택을 받으려면 1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벌어야 하는데 요즘에 거의 그 최저급여도 그 이상이 넘어가 버리니까 결국은 뭐 국가에서 그 보조해준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200만 원 정도 받아서 아이 양육하고 생계하고 월세 내고 하면은 굉장히 상황들이 많이 힘드시겠죠. 그런 상황에 노출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행으로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가 있고 또 이행관리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효성은 좀 있는 건가요? 이런 제도들은? 아니요, 거의 혜택 그 직접 명령 지급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을 때 거의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주 극소수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도 한시적 지급이기 때문에 거의 뭐 2, 3개월 정도의 혜택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행 관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제 인원도 부족하시고 재정의 문제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신청해 놓으면은 최소한 신청해서 이렇게 실제로 단계가 들어가는 데까지 3개월이 걸리고 뭐 법률공단으로 넘어가는 거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또 이렇게 그 격차가 공간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도움들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기자회견 여신 거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 미지급 문제가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좀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조금 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얼마 전에 정춘숙 의원님과 맹성규 의원님께서 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상 공개, 그다음에 운전면허 제한, 그다음에 여권 취소, 그다음에 맹성규 의원님께서는 아동 학대로 금지 조항에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에도 아동 양육비 미집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이나 법제적 조치들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들이 조금 행정적 제재들이 생긴다면 이분들이 조금 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경고도 되고 훨씬 더 잘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부모는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이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키우는 부모는 키우는 부모대로 또 안 키우는 부모는 안 키우는 부모대로 자녀에 대한 책임만큼은 좀 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양육비 해결 모임 김준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 한화 대전 사업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정관리 책임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마찰과 충격, 정전기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국가수 등과 함께 모의 실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확인 결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맞지 않은 이형 기계를 당겨 작업을 했고 사고 당시에도 장비를 당기는 과정에서 마찰과 충격으로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외주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이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서 외부 안전 진단을 받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우선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안전자문단을 구성하고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별도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선업의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해서 조선업 구직자를 위한 훈련 수당을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월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대규모 취업 박람회와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 각종 지역 연계 채용 행사를 통해서 인력 이동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추락 사고가 잇따른 보잉 맥스 기종 여객기에 대해 뒤늦게 운항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이미 40여 개 나라가 운항을 금지한 가운데 미국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국내외 비판이 커지자 결국 운항 금지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보잉 737 맥스 8과 9 기종에 대해 즉각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모두 숨진 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고조되자 뒤늦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In speaking to Boeing and speaking to airlines, I spoke with American Airlines, I spoke with a number of airlines, and speaking to the airlines, I think that we all agree that this was the right decision to make. 앞서 미국 연방항공청은 성능에 문제가 없다며 운항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보잉사의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안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캐나다까지 세계 수십 개 국가들이 서둘러 운항을 금지하고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나홀로 운항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고조됐습니다. 특히 미국 조종사들도 기체 이상을 경험했고 조정 제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민들마저 해당 기종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최근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의 안전이 완벽히 확보되기 전까지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파리 에어쇼 기간에 보잉과 B737 맥스 50대 도입 계약을 맺고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노선을 타 기종으로 대체해 운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기 도입과 관련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보잉 측이 조속히 안전 확보 조치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티웨이항공도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이 기종 4대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항공기의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제안한 배당과 사내 사회이사 그리고 감사위원 선임 등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사회이사 추천과 현금 배당 요구를 모두 반대하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가 주총표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2대 주주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삼성물산 사무실을 비롯해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지 석 달 만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계약 연기 투쟁을 주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이덕선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당국의 압박이 점점 더 조여지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이덕선 한유총 전 이사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아직 그 압수수색한 검사들 안 나갔어요? 일어나요. 지하를 이 전 이사장의 유치원 등 다른 4곳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은 이 전 이사장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사실을 감사 과정에서 포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뒤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이사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 터진 뒤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부에 맞서 강경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사유재산 보장과 유치원 3법 반대를 주장하며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겁니다. 지금 개학 연기를 결정하게 된 것은 이제 회원들이 이런 상황 하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난 여론에 개학 연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고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무대에서 잘 노는 그룹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가창력은 물론이고 퍼포먼스도 인정을 받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걸그룹입니다. 네, 마침 오늘이 컴백 날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6년 차에 접어드는 마마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좀 자리 배치를 하느라고 제가 첫 멘트에서 좀 흔들렸는데 어떠세요? 뉴스 프로그램 출연은 처음이신 거죠? 네, 처음. 네. 어떻게 아까 소개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단체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둘, 셋, 아싸,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보통 음악 프로그램에서 봤던 단체 인사였는데 또 뉴스에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뉴스에는 처음 출연이실 것 같은데. 태어나서 처음 출연을 해봤는데 너무 지금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무대에 서는 것보다 더 떨린 것 같아요. 손에 막 땀이 나네요. 그 무대보다 떨리세요? 노래 네, 훨씬 떨려요. 가요 부른 노래보다. 평소에 뉴스를 좀 많이 보세요? 아니요. 저는 뉴스를 어렸을 때는 항상 틀어져 있어서 일어나면 항상 그냥 이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계속 일만 하고 인터넷으로 기사를 많이 인터넷 뉴스 같은 인터넷 경우는 뉴스, 연예 아무래도 많이 그쪽으로 보시는 거겠죠? 네. 오늘 이제 컴백 날이고 지금 여기 오시기 직전에 뭐 쇼케이스를 했다고 들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또 오늘 또 친히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서 굉장히 또 무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쇼케이스에서는 어떤 질문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네, 이제 앨범에 관한 질문이라 저희가 이번에 이제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1년에 4개, 총 4개 앨범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포시즌 포컬러라고 1년에 4개라고 했다면 뭐 컬러별로, 계절별로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관련된 소개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이번 화이트 윈드라는 앨범이 마지막 겨울 앨범이고요. 저희가 또 오늘 그 앨범으로 이렇게 컴백을 했고 전에는 이제 봄은 화사의 옐로우 플라워, 뭐 여름은 별연의 레드문, 가을에는 이제 솔라 언니의 블루스 해서 이제 마지막 화이트 윈드까지 이렇게 잘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앨범도 기존의 그 마마무 음악과 좀 우리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문별 씨가 한번 이번엔 답변을 좀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포시즌 4컬러를 준비하면서 이제 봄, 여름, 가을까지는 뭔가 저희의 감정을 담아서 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딥하게 되게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다시 저희 마마무의 원래 색깔로 돌아와서 무대에서 되게 즐기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이번에는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 그럼 조금 딥하지 않고 네. 원래 마마무의 스타일로. 네. 그럼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직접? 보고 갈까요? 네. 고고 베베 한번. 네. 하나, 둘, 셋, 넷.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마마무도 떠는군요. 마마무는 안 떠는 것 같았거든요. 다시 한번 해주시죠. 짧게. 네. 둘, 셋. 고고 베베. 네, 이런 포인트가 이게 있습니다. 끝이에요. 샵이 네, 후렴부분. 길게 해볼까요? 네. 언제 저희가 또 마마무의 라이브를 듣겠습니까? 네. 둘, 셋, 넷. Don't you wanna shoot and tie? Dress code bling bling bling. Go go baby. 너의 mix and match. 빼지 말고 drone drone. Go baby. 뻔뻔하게 놀아 미친 듯이 즐겨.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고베베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타이틀곡의 제목인 거죠?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 이 고고베베라는 곡은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원래 이제 없는 단어, 없는 말인데? 네, 없는 말인데 이제 고고베베 하면은 그냥 놀자, 우리 다 같이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던져버리고 그냥 우리 오늘 재밌게 놀자 이런 뜻을 담은 곡입니다. 이번에 컴백이 얼마 만에 컴백이죠?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만에. 그러면 그렇게 막 오랜 기간이 걸린 건 아니지만 걸그룹들이 이렇게 컴백을 할 때마다 좀 어떤 점이 가장 이렇게 뭐 이번에는 좀 4개월밖에 안 걸렸지만 다시 나올 때마다 참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워낙에 걸그룹이 많아가지고 어떤 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컴백할 때. 일단은 그 전처럼 정체돼 있을까 봐 그런 거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변화 없이. 갈수록 더 이제 뭔가 새로운 모습을 계속 보여드려야 되고 또 새로운 뭔가 대중분들도 질리지 않는 뭔가가 느껴지는 그런 음악을 항상 보여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워낙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도 좀 치열할 것 같고 아이돌 그룹들이 말하는 마마무의 경쟁력은 뭐라고 좀 평가를 하던가요? 우리 휘인 씨가 좀 얘기해 볼까요? 네. 뭔가 선생님 같아요. 제가요? 고등학생 된 줄. 아, 일단 많은 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무대 아래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고 되게 친숙한 뭔가 친근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면은 무대를 할 때나 뭔가 음악적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장르를 항상 시도를 하고 좀 되게 자유분방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즐기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무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볼 때 덩달아 이제 신이 난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뭔가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에너지를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에너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뮤직비디오에서도 항상 직접 출연을 해서 뭐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뮤직비디오에 본인들이 직접 출연을 해서 직접 연기를 하고 어떻죠? 화사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잠시만요. 어떤 질문? 뮤직비디오에 직접 출연하는 이유가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뮤직비디오에 직접. 저희 곡이니까 저희가 직접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저희가 직접 감정을 표현하고 하는 게 더 와닿지 않아요. 그래도 본래 직업은 가수기 때문에 좀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솔라 씨는 어떠세요? 그렇게 연기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이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이제 연기하는 부분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모든 게 다 어렵지만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연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나요? 아더니로서. 연기요? 예. 지금 현재 연기랑 겸업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마마무 안에서는? 네. 가능성이 좀 있다면? 근데 넷 다 개성이 다 틀려가지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더님 누구 하나 선택하시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정리해 보는 게 좀 각자 연기나 이런 부분에 다양한 장르에 대한 욕심도 있으신 거예요? 요즘에 뭐 뮤지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혹시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다른 장르로 좀 이동할 계획이 있는 멤버는 없나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저희 마마무에서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요. 저희 4명은. 그리고 또 이제 앞에 이제 저희가 앞서 나가서 또 미래에도 저희 각자마다 이제 하고 싶은 꿈도 있고 하고 싶은 뭐 계획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막 정확히 저희가 솔로로서 무엇을 해보겠습니다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마마무, 걸그룹 마마무를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YTN 뉴스 채널이다 보니까 속보가 지금 들어왔어요. 한 가지만 전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고 관련 소식이기 때문에 바로 전하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 인근에서 전동차가 탈선을 했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정확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목격자들 얘기로는 7호선을 진입하던 전동차가 탈선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수락산역까지만 열차가 운행된다. 이런 방송을 들었다고 목격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수락산역에서 큰 혼잡이 빚어지고 있고요. 인명피해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또 들어온 소식으로 의하면 오늘 저녁 7시 10분쯤에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가 탈선을 했습니다. 7시 10분이면은 지금 한 40여 분 전쯤이고 정확한 원인이나 어떤 피해 상황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속보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양해 말씀드리고 자, 6년 차에 접어드는 걸그룹이에요. 6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좀 가요계에 좀 변화들이 좀 많이 있나요? 예, 아더님께서 한번. 네. 가요계 변화도 있었지만 또 저희 안에서의 변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뭐 외적인 부분도 있겠고 또 음악적으로 좀 더 약간 여러 장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눈이 좀 넓어진 느낌? 그런 게 든 것 같아요. 네. 마마무 하면 또 노래 실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무대 위에서 잘 노는 그룹으로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런 아이디어는 직접 뭐 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안무를 짜면서 직접 다 만드시는 건가요? 누가 아이디어가 제일 많나요? 멤버 중에? 근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아이디어를 내는 편이고요. 회사에서도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분위기예요. 저희는. 그래서 누가 특별히 누군가가 만들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다 같이 함께 항상 이뤄가는 것 같아요. 도움을 얻는 컨텐츠 같은 것들도 따로 있습니까? 뭐 해외 영상을 본다거나. 그렇죠. 콘서트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감을 많이 받죠. 그럼 바꿔 말해서 해외 가수 중에서는 어떤 좀 가수들을 참고하세요? 서로 좀 뭐 각자가 틀린데 너무나 각자가 영향받은 그 아티스트들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틀려가지고 그럼 한 번씩 들어볼까요? 어떤 가수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저는 이제 크리스 브라운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노래도 되게 잘하시지만 춤도 정말 잘 추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오디션을 보거나 이렇게 평가를 앞뒀을 때 그분의 영상을 한번 좀 보고 나면은 좀 그분의 안무도 생각이 나고 그분의 이제 목소리도 생각이 나기 때문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솔라 씨는 저는 연습생 때부터 에이미 와인하우스 님의 음악을 많이 듣고 영상도 많이 봤고 뭐 너무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비욘세님과 등등 너무 많은 분들을 항상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요? 네. 저는 이제 켈라니라는 가수랑 또 아리아나 그란데라는 가수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찾아보고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가리지 않고 다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어렸을 때는 재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일단 챗 베이커나 엘라 피츠제럴드나 두루두루 다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재즈 무대도 가끔 보여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각자 개성도 다르고 또 보여주고 싶은 모습들도 다 각자가 조금씩은 다를 텐데 의상도 한편으로는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라거나 혹은 파격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기대가 돼요. 마마무가 나올 때마다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 그렇죠. 이 의상에 대한 아이디어 어떻게 얻는지 혹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번엔 어떤 컨셉인지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리더분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너무 리더에게만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상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처음부터 그냥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회사에서도 반영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의상국 각자 이렇게 자기의 개성에 맞게 제시를 많이 하는 편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 또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죠? 지금 보통 다 오늘 오늘 이번의 컨셉은 의상. 어떤지도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이번 의상 컨셉은 아까 이제 고고베베라는 노래가 다 던지고 우리 놀자 이런 컨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파티 가는 분위기, 그래서 좀 파티룩처럼 의상을 좀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개성에 맞게 예. 다 그리고 의상이 다 다르거든요.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또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오늘 의상도 또 각자 의상 자기 색깔에 맞게 말씀드려서 했던 것 같아요. 문별 씨도 지금 본인의 색깔의 개성에 맞게 네, 준비를 그렇죠. 하셨을 텐데 저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저는 준비했을까요? 되게 셔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셔츠 좋아하고 되게 뭔가 깔끔해 보이고 뭔가 그런 느낌을 많이 좋아해서 많이 그런 스타일리스트 분들께 많이 그런 시안들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네. 입고 왔답니다. 봄이 온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인데 화사 씨는 어떻게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뭐 먹방이라고 하잖아요. 워낙 그런 걸로 화제가 돼서 오히려 좀 마마무보다는 이제 화사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부각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거나 뭐 너무 먹는 음식 얘기만 한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저도 모르게 뭔가 그냥 저도 모르게 좀 눈치를 보게 되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있기까지는 마마무였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멤버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멤버들은 항상 끊임없이 응원을 해줘서 든든하죠. 예. 이게 또 멤버들끼리 같이 있을 때는 마마무로서의 어떤 개성이나 색깔이 더욱더 부각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앨범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또 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그렇고 TV를 보면서도 그렇고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유독 많은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있다면,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문별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여성 팬분들한테 인기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여성분들이 뭔가 저희 가사나 이런 음악들을 보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뭔가 당돌하고 뭔가 직설적이게 말도 해보고 그런 가사들에서 공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지 않나 싶어요. 또 그리고 각자 개성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또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시상식 무대로도 워낙 화제가 됐잖아요. 뭐 정우성 씨도 들었다 놨다 막 하시던데 네, 그렇게 무대를 하고 났을 때 배우들이나 뭐 다른 좀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휘인 씨? 일단 저희도 이제 그런 무대는 또 처음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것 정말 그 이상으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활동하고 있던 곡도 성적이 역주행을 막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또 되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잠시 저희가 대기 중에 여쭤본 스케줄만 해도 꽤 손가락을 꼽을 만큼 많던데 사실 대중 입장에서는 뭐 저같이 조금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린 분들이 그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려면 부모님도 걱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모님들은 이런 활동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이제 뭐 자리를 잡은 그룹이긴 하지만 네, 어떠세요? 네, 부모님은 전적으로 이제 저희를 믿으시니까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마 더 저희가 불편해할 거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부모님 딴에는 참으시고 그냥 전적으로 믿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더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예, 그만큼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더 보기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마마무가 한 장르로서 기억되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한 장르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혹시 닮고 싶은 선배라든가 그룹 이런 분들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휘인 씨 대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롤 모델을 솔직히 막 정해둔 편은 아닌데 그냥 저희는 늘 이제 얘기하듯이 딱 마마무만의 뭔가 딱 독보적인 딱 아이콘 뭔가 이렇게 브랜드가 돼서 앞으로 쭉 좋은 음악들을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걸그룹의 어떤 수명이라는 게 물론 이제 긴 그룹 6년 차 정도면 상대적으로 짧은 건 아닙니다만 이제 수명이라는 게 제한적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의 10년 후의 마마무 또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좀 어떠세요? 각자 앞으로 마마무의 어떤 앞으로의 좀 계획, 미래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포부. 네. 그렇죠. 마마무의 포부, 마마무의 계획. 저희 마마무가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까지도 많은 음악을 그래도 보여드렸지만 아직도 많은 장르가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마무로서도 다양한 장르도 보여드리고 뭐 공연도 많이 하고 싶고 또 해외 팬분들도 만나뵈러 가고 싶고 저희의 계획은 항상 같이 넷이서 뭉쳐서 좋은 음악을 하자라는 게 계획이자 그럼 몇 살까지 포부인 좀 활동할 수 있을까요? 마마무? 예상. 체력이 체력이 네. 두 발로 설 수 있는. 마지막으로 오늘 컴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앨범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테마의 맞아요. 주인공이었던 휘인 씨가 이번 앨범이 어떤 앨범이고 또 어떤 곡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번 앨범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푸시즌 포컬러 프로젝트의 4번째 마지막 앨범이고요. 화이트 윈드라는 앨범이고 또 이번에 저희 타이틀곡 제목은 고고베베 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또 총 이제 7가지 곡이 수록이 돼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뭐 봄, 여름, 가을에 맞는 곡들의 분위기를 냈다면 이번에는 좀 지금 겨울은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계절의 감성을 조금씩 다 담은 그런 앨범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기대를 한다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도 좀 볼 수 있기를 마마무가 좀 다양한 활동을 좀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마마무와 함께 컴백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은 폭행 시비에서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강남 클럽 전체로 번지고 있는 마약 유통 의혹. 성접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이게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수사기관의 뒷짐 속에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고객 감시를 위해 백화점 측이 여자 화장실 천장에 비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들의 다리만을 쫓아다니는 카메라 렌즈. 찍지만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옆칸으로 들이민 카메라 렌즈를 통해 화장실 안에 들어온 여자 2명의 모습이 그대로 찍힙니다. 너 사람 잘못 봤어. 여자 화장실에다 이런 거나 들이대.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형법상 미비한 규정입니다. 궁금한 고성능 카메라와 카메라폰의 부작용은 무엇보다 몰래 카메라로 악용된다.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호기심이 좀 지나쳤어요. 일본 같은 데 이런 비디오 많다고. 같은 여자니까 별 의심 안 한 것 같아요. 술에 취한 김대령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몰래 이 여자 화장실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경찰의 범인은 멀쩡한 IT 회사 직원인 현직 헌법 연구관으로 다름 아닌 서울에 있는 법원 현직 판사인.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등 10대도 숙박업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객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대리점 점장으로 일한 세상이 무너지면서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 직원분이랑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시계를 장착하고 촬영을 하게끔 되면 역시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찍혔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버스에서 내립니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불안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촬영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일상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유출이 됐었을 수도 있고 이미 이제 떠돌아다닐 수. 무슨 말씀이시죠? 영상에 대해서 유출하시는지 궁금해요. 전혀 안 했습니다. 너무 많이 찍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 계속 생각나고 또 제 스스로가 너무 밉고 바보 같고 그냥 딱 듣고 싶은 거예요.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굉장히 의심되는 정황들이 많이 담겨 있었어요.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누구 말하는 건가요? 10년에서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기반적 경찰 있습니까? 조사의 성실히 다 국민들께서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범죄와 불법을 조장, 반사회적 풍토를 철저히 뿌리뽑아 가겠습니다.
네, 앞서 마마무와 대담 중에 들어왔던 속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10분쯤 한 1시간 전 정도네요. 자,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가 탈선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목격자들은 7호선을 진입하던 전동차가 탈선을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이 수락산역까지만 열차가 운행된다는 방송을 들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수락산역에는 큰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라든지 탈선의 원인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조금 더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취재 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속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매매 알선 피의자 가수 승리 씨가 오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가수 정준영 씨 그리고 승리 씨의 공범으로 지목이 된 투자업체 대표 역시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핵심 당사자들 모두 경찰에 이제 불려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 짚어주시죠. 네, 우선 클럽 버닝썬 사건부터 이번 카카오톡 대화 유출 사태까지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승리 씨는 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 감색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나타난 승리 씨는 준비한 답변만 빠르게 마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승리 씨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27일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자진 출석한 뒤 두 번째 경찰 포토라인에 선 건데요. 하지만 2주 전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것과 달리 오늘은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할 만한 여성을 물색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승리 씨를 상대로 당시 이 발언이 나온 배경과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승리가 세운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유모 씨도 함께 성접대를 모의한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이 사전에 말을 맞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같은 날 소환한 겁니다. 유 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예정된 것보다 이른 시간에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네, 승리는 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오전에 가수 정준영 씨가 출석을 해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가수 정준영 씨는 오전 10시 이곳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머리를 묶은 채 나타난 정 씨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연신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몰카 촬영 등 혐의에 대한 질문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정 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동안 드러난 피해자만 10명에 달합니다. 앞서 정 씨는 이미 2차례나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마약 의혹도 확인하기 위해 정 씨로부터 모바일 등을 제출받아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 각각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두 사람의 진술은 한 차례 엇갈렸습니다. 승리 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대화방에 있었던 가수 정준영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오늘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화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정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온 메시지만 수만 건에 달하는 만큼 의혹을 확인하는 절차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승리 씨는 오는 25일 현역으로 입대가 예정돼 있는데 군인 신분에서는 원활히 수사하기 어려워 앞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승리와 이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가 포함된 공익, 부패 신고에는 경찰 유착과 부실 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제 경찰의 유착 의혹도 분명히 밝혀야 될 과제가 됐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수사 결과로 응답하라고 수사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리와 정준영 씨의 카카오톡 대화방 자료 등을 신고받아 검찰에 이첩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 부패 신고에는 경찰과의 유착과 부실 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하는데 검찰에 이첩했다는 것은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높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권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히 검찰에 이첩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고 증거 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박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경찰의 유착 의혹까지를 포함한 사건 수사에 경찰의 명운을 걸라고 강조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찰의 유착 의혹이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 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 결과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충격적인 일탈,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네, 지하철 탈선 사고 관련 속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락산역에서 도봉산역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가 탈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 난 시각부터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탈선 사고가 난 건 저녁 7시 22분쯤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서 도봉산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가 궤도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7호선은 수락산에서 장안 구간은 운행이 현재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또 전동차 운행이 계속 지연돼 7호선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차는 30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선 이유와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119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선 사고가 난 건 저녁 7시 22분쯤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서 도봉산 방향으로 가던 전동차가 궤도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7호선은 그 수락산역에서 장안 구간은 현재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30분 이상 지연되고 있고 지금 전동차 운행이 계속 지연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관련 내용 속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클럽 버닝썬 직원이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로 적발되면서 마약 단속이 강남권 클럽을 포함해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을 통한 대마 밀반입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미국, 캐나다에서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탓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가방을 펼치자 비닐로 포장된 대마초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모두 18kg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김해공항으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겁니다. 지난해 남아공 헌법재판소가 대마초 사용 합법 판결을 내리면서 9년 만에 밀반입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도 이런 대마 밀반입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에서 몰래 들여오다 걸린 대마는 모두 242건, 무게는 29kg으로 전년보다 4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특히 담배처럼 쉽게 흡입할 수 있는 대마 카트리지는 최근 2달 동안 5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밀반입이 늘어난 건 최근 북미 지역에서 대마 쿠키와 초콜릿 등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한 탓입니다.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작년부터 이제 판매하고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 해외 유학생들이 대마에 대한 접근이 많이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자 세관은 대마 밀반입을 막기 위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세관은 북미 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와 국제 우편, 특송 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알았던 몰랐던 대마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물론 합법화 지역에서 대마초와 대마 제품을 소비하는 것 역시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유명 가수 겸 배우가 마약류인 코카인을 흡입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CF 등 활동 분야가 워낙 넓어서 관련 업계에선 뒤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개봉된 영화 신고질라에서 자위대원으로 나와 국내에도 얼굴을 알린 일본 배우 피에르 타키. 한밤중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약 6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집으로 급습한 경찰에 마약류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마약류인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尿検査で反応が出たらどれぐらい前に使ったということがだから1日以内に採取使用がなされただろうという推測ができると。 체포 당시 방에서는 돌돌 말린 우리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코카인 흡입 때 빨대처럼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 지폐가 아니라 굳이 우리나라 지폐만 범행 추정 현장에서 발견된 이유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코카인은 강력한 환각 증세를 유발하지만 지속 시간이 짧고 중독성이 강한 게 특징인데 많이 흡입하게 되면 신경계 교란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ものすごくだるくなります体が。で物事に集中できなくなります。もうそれがずっと続くって感じ。もうそれが続くからもう買いに行くしかないですよね。 피에르는 1989년 그룹 보컬로 데뷔한 뒤 30년 가까이 드라마와 영화, CF까지 종횡무진 활동 영역을 넓혀온 터라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현재 출연 중인 NHK 대하 드라마와 각종 예능 프로 그리고 촬영을 마친 두 편의 영화도 개봉을 코앞에 두고 있어 관련 업계에선 뒤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연 정지와 계약 파기 등이 잇따르면서 피에르는 약 300억 원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이 이제 5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체육계를 향한 우려의 시선을 딛고 메달을 향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남자 탁구를 이끄는 쌍두마차 정영식과 장우진이 번갈아가며 서브를 연습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남자 탁구는 최근 대세로 떠오른 장우진의 스매싱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북한 차유심과 단일팀으로 혼합 복식까지 출전할 경우 메달 2개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0년 때는 꼭 정말로 한국 탁구의 역사를 바꿀 수 있게 꼭 금메달 하나 딸 수 있게 꼭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단일팀 출전이 결정된 여자 하키팀도 그라운드에 굵은 땀방울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북한 선수들과 합동훈련이 계획돼 있습니다. 감독은 물론 선수들도 단일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키가 좀 두 팀 하락세잖아요. 또 북한 선수들이 저희에게 또 힘을 실어줘서 좀 더 실력에 향상되지 않을까. 세대 교체에 성공한 남자 펜싱 팀은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기대가 큰 종목입니다.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은 물론 개인전도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메달 색깔과 상관없이 개인전 메달 따는 게 목표이고 단체전에서는 무조건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레슬링 훈련장은 어느 곳보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당한 노골드 수모를 도쿄에서 갚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이제 시합이라 생각하고 목숨을 다해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체육계를 향한 우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메달을 향한 값진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자, 이곳은 인천 세관 수출입 통관 청사입니다. 대마 카트리지부터 이른바 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의 대마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밀반입이 4배 이상 급증했다고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신종 마약이 등장을 하면서 점점 마약을 손에 쥐기 쉬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약 청정 국가는 환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이전까지의 불법 마약 단속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 클럽 사태는 약물을 구매한 사람이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까지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에서도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고 점조직 형태의 SNS 판매를 상시 단속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칫솔모가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쿨샤로 바꾸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동 칫솔 쿨샤. 누군가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마세 이니 这就是龙나무的정론 하이そうです 아, 됐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같이 해외 시장 개척하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람 일자리 소개시켜주기. 삼촌 일어나. 일할 때 애들 봐주기.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IBK 기업은행. 빛. 파리를 만든 불빛. 그것은 대담함의 상징이다. 감히 어둠을 상상하지 말라. DS7 Crossback. Audacity drives to excellence.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